김용민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이 시간은 지난 8월부터 방송된 최동석 칼럼의 종합편을 총 4회에 걸쳐서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이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지난해 10월 8일, 15일, 22일, 29일, 11월 5일 방송을 모았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이 칼럼의 흐름을 잠시 끊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아 교수의 사건을 조직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럼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직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아니 의대생만 돼도 아는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기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결론은 외인사입니다. 위원장이 합의된 공식 의견을 문서로 병원 당국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인사는 서울대병원이라는 조직의 공식 견해입니다. 그러나 백선아 교수는 주치의로서 개인적으로 전혀 다른 의견인 병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제 의사결정은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소수 의견을 윽박지르지 않으면서 표결에 붙일 필요도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다수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서울대병원의 공식 입장이며 백선아 교수의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백선아 교수의 병사라는 주장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조직론의 기초상식입니다. 백선아 교수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특조위를 구성해서 결정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기록되고 문서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일일이 녹음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문서화하여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토론 과정에 참여한 것이 곧 공적 직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토론 기록이 없으면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떤 견해를 표명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들의 공적인 직무 수행 기록일 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에 있어 그 토론 참여자들에 대한 매우 소중한 인사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조직 관리와 인사 판단이 매우 합리적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인 인사 정보들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인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 정부의 행태를 봅시다. 대우조선해양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원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아무런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문서화된 기록도 없이 어떤 공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사결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은 기록이 없거나 있는 것도 파기해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비선에 의지하여 중요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니 그 과정이 온통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정부가 있을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생명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토론 과정에 참여해보면 소수 의견 중에 정당한 근거도 없이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백선하 교수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백선하가 생떼를 쓴다고 보는 이유는 의사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생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떼를 쓰지 못하도록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합의제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조직이나 나라에선 백선하 교수와 같이 생떼 쓰는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고도의 합리적 이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의사라는 직업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백선하를 사실상 의사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교수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 교수한테 가서 수술 받겠다. 그러나 내 사망 진단서를 백 교수에게 맡기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백선하 교수는 칼을 잘 쓰는 기술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로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떼 쓰는 사람들을 표현한 독일어가 있습니다. 운클레기알이라는 건데요. 함께 대화할 수 없는, 토론할 상대가 되지 않는, 동료로 함께 일하기 곤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 전문가 집단에서 서서히 배제됩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기관견해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외인사로 결정되었으며 백선하 교수의 병사는 배척됩니다. 아무리 주치의 견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의 위중함 때문에 서울대병원에다 치료를 의탁한 것이지 백선하라는 개인에게 진료를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선하 교수만큼이나 문제적인 인물은 이윤성 교수입니다. 이윤성 교수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를 잘 이끌어서 합의된 결론까지 도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담당 교수가, 여기서는 백선하 교수입니다. 담당 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으므로 사인을 병사로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후 다른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외인사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백선하 교수든 이윤성 교수든 이들이 조직론의 기초 상식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권력관계에 의해 해석되며 조직론적 보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저 나름대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서울대 교수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서울대 병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주어진 역할, 즉 어카운터빌리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설명 책임 또는 성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의사도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 직무의 무게에 따라 n분의 몇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n분의 3이라는 조금 더 큰 역할을, 어떤 사람은 n분의 1이라는 조금 더 작은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직무와 역할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교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백선아 교수 사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임시기구가 발족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제를 일으킨 백선아 교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료조사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백선아 교수는 당연히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과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 책임을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조리와 부패와 직무유기와 비도덕적 행위는 이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시대 최고의 팟캐스트인 김용민 브리핑에다 칼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을 소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직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 상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무가 요구하는 성과를 직무 담당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취해야 할 역할과 책임 또는 그 과정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부터 우리 동네 주민센터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무를 어카운터빌리티 개념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조직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사회는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반복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토론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외인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합의된 외인사 결정은 백선아 교수의 병사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으로 외인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병사라는 표현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에서 이윤성 교수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외인사로 결론을 냈다는 사실만 발표하면 됩니다. 백선아 교수가 헌신적이었고 진정성이 있었다는 말은 전혀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백선아 교수가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만 명시하면 되고 백선아 교수를 윽박지를 필요도 없고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선아는 주치의로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개인적인 견해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생떼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백선아와 같이 불합리한 사람은 고도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점차 사라져야 할 운명에 처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상명하복의 야만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심경외과 레지던트 3년차 권 씨는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의사로서 백선아 교수로부터 병사라고 작성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권 씨 자신도 매우 의심스러워 병사라고요? 라는 질문을 3번이나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유족에게 건네면서도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명하복의 야만적인 조직 문화에서 레지던트가 무슨 저항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하관계는 갑을관계를 뛰어넘는 거의 생사여탈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이 생애가 어떻게 변질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대부분 영혼이 없는 좀비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들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주워먹는 개 같은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검찰 조직에서 아주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며 완전히 조직을 뒤집어 엎어서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검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한 어카운터빌리티를 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민주화된 검찰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백선아 같은 불합리한 업무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땐 그 경중에 따라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계급구조의 상명하복이라는 이 생사여탈의 사슬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사슬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런 사슬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9세기 중엽부터 이 사슬을 서서히 끊어왔습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혁신도 물거품이 됩니다. 이 사슬을 끊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합리한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즉 obligation to dissent를 부여하도록 조직을 설계하면 됩니다. 백선아 교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적 아젠다를 정리해가는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서울대병원 역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지식인 사회의 치명적인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150여 년 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제국주의 시대에 프로이센의 몰트케 장군은 군대를 개혁하기 위해 조직의 분권화와 자율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했습니다. 그 후 독일은 독일인들에게 따라다니는 야만적이고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무색해 할 만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몰트케는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모인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조직론을 진정으로 고민했던 군인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철학이 있는 정치가와 영혼이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몰트케 장군의 이런 놀라운 철학적 성찰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백선아 교수의 사망진단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나는 서울대병원의 행태가 너무나 꼴같잖아서 이번 칼럼에서도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3년 반 전, 그러니까 2013년 봄이었을 겁니다. 시인이자 작가인 김정란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김 교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숨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연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시인처럼 민감하지도 않은 제가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똥물이 온 천지 사방에 퍼져서 이제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라면 이 시대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완전히 똥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느낌.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숨이 막히고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치료 과정에 나타난 모든 기록은 외인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해 서울대 병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선 주치의 백선아 교수를 봅시다. 백남기 농민을 수술할 때부터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까지 의사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한둘이 아닙니다. 백선아 교수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와 수술한 후 사실상 연명치료를 해온 것뿐입니다. 외인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망진단서에는 그의 소신에 따라 병사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신이란 권력에 굴종하면서 출세하려는 소신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태였지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백선아 교수가 사망 원인을 병사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선아는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최선의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면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설명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망 원인이 병사인 이유는 가족의 반대로 자신이 충분히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백선아가 시키는 대로 치료만 제대로 했으면 언젠가는 살아났을 텐데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백남기 농민이 스스로 자연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백선아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자신의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사망했다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심한 외상으로 사망했을 것이므로 외인사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백선아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백선아 교수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영화배우 황정민이 무속인으로 나오는 곡성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무당은 반신반인의 상태가 되어 의뢰인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둘러댑니다. 21세기 개명한 세상에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서 마치 영화 곡성의 무당들이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그 측근들은 입학과 학점에 관한 학칙 규정들을 바꾸었는데 오비 일합격으로 최순실의 딸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이라는 자는 대기업들이 문화융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식간에 수백억 원을 모아서 재단을 세웠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들은 신들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신들린 말들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병원 원장인 서창석 교수를 봅시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의 견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성 위원장의 견해인 외인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창석 교수는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긴 백선아 교수의 병사 기록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병사라는 기록은 틀렸지만 병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괴한 논리는 영화 곡성에서 무당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 나오는 논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남기 농민은 의사가 아니어도 누가 봐도 외인사임이 분명합니다.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강력한 물대포를 맞고 통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의학 지식과 소신을 내세워 속이려 드는 인간들을 볼 때 어쩌다 지식인 집단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스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렇게 불의한 일에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18세기 프로이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인간에게 순수한 이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순수한 이성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프리오리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오리는 경험 이전의 경험과 독립적인 또는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인 또는 선험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경험하지 않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는 종합 판단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오늘날 실증 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는 선험적으로 어떤 사태의 진선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순수한 이성이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관념론을 상식 수준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봅시다.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순수 이성을 자극하면 어떤 사태의 옳고 그름을 곧바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선아의 사망 진단서 사건은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의 아프리오리한 사건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병사로 만든 인간들은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양심을 버렸을까요? 이토록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역사적, 환경적, 심층적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일제강점기와 조선시대까지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역사학자들이 몫이라 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주요 사건만 연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행적만 봐도 됩니다. 이명박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이용해 먹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저 비리와 불법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이명박의 비리와 불법이 꼬투리를 찾아내고 있는데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고위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회방하는 바람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전두환과 박정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 12가지의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의 죄는 문민정부 시절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은 아직도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떵떵거리며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후 논두렁에서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는 소탈한 지도자 이미지로 군림해 왔습니다. 국민을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박정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여대생과 연예인을 불러놓고 시바스 리갈이라는 양주로 판을 벌이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청와대 금고에는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은 6억 원을 박근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그 돈은 강남의 은마 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기업체 임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룸사롱에서 여자들을 끼고 시바스리가를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룸사롱의 부흥시대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가진 자들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청와대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박근혜는 또다시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세월호가 뒤집어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서들도 모르고 심지어 비서실장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휘감고 있는 정신적 풍토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 신들린 점쟁이들이 똥물을 쏟아붓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이라고 어찌 샘물처럼 맑은 상태이겠습니까?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위증과 증거조작, 생떼쓰기와 같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박정희를 보고 이명박과 전두환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인간들의 불법, 부정부패, 비리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처벌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 그 죄값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 죄값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나간 잘못에 대해 죄값을 톡톡히 물어온 유럽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조직론적 사고였습니다. 조직론적 사고는 지난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각 직무의 accountability, 즉 그 직무가 완수해야 할 성과 책임 또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문서화하여 드러내는 설명 책임을 각 직무 담당자에게 알려줍니다. 조직론적 사고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유럽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조직을 설계해야 인간에게 내재된 순수한 이성이 작동하는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권력을 가진 자의 일방적인 지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과 같은 헬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조직론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칼럼의 흐름에 따라 프로이센의 몰트케 장군에게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백남기 농민은 누가 봐도 강력한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조직적으로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했습니다. 저 청와대라는 권력의 뒷배를 믿는 공직자들과 그 비선에 끈을 대고 있는 자들은 안하무인의 비양심적이고도 불법적인 행동을 저렇게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례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최근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은
대기업으로부터 순식간에 수백억 원을 뜯어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회사를 세워 그 재단의 수익을 빼내가도록 했습니다. 최순실의 딸은 이화여대의 입학에서부터 학점 취득까지 온갖 특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저항하자 최경희 총장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학생들과 교수들이 연대하여 저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승리가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는 과거 여자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다 결국은 총에 맞아 죽었는데 박근혜는 지금 점쟁이들을 끼고 굿판을 벌이다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칼럼은 저 불의한 권력과 지배층의 억압적 행태에 분연히 맞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프로이센의 군 참모장이었던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은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하위 단위 조직과 개인에게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군대에서조차 피라미드의 정점에 몰려있는 권력을 해체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의 기초를 만들었고 불합리한 명령과 지시에 반대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 조직을 개혁했을 뿐 아니라 제후들이 소유했던 농노를 해방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로이센은 점차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럽 제국들 간의 땅 뺏기 전쟁의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었지만 결국은 계급적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오늘날과 같이 평등한 사회, 합리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세기의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제국의 지배층은 커다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회의 불합리성을 내려치는 도끼와 같은 사상과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민중의 충만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위력적인 사상과 철학은 루터와 칼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의 사유에 영향을 받은 민중은 시민적 교양을 쌓았고 그 에너지를 축적시켜 시민혁명을 반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평등한 사회 구조와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유럽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나온 이야기에 따라 조직을 매우 원시적인 방식으로 설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기원전 15세기경에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도착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 황량한 땅에 도착해서 보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그걸 심판해 주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자신이 사위인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 위에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우두머리 1명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들이 백성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라고 자문해 주었습니다. 쉽고 가벼운 문제들은 그들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되 중요한 문제만 모세가 감당하도록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성서에 보면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대로 실행했다고 나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모세가 있고 그 아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5개의 계급으로 형성된 피라미드형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조직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 문명은 수천 년을 이런 식으로 신분 구조와 계급 질서에 의해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원시적인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조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충분한데도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조직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다스리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십계명을 풀어낸 각종 법률들을 만들어 백성들을 규제했지만 그 법률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횡포가 심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에 소위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실행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럽의 역사는 피라미드 구조 상층부에 있는 권력자들의 욕망을 위해 민중이 희생되어 온 역사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배하는 계급이 지배받는 계급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수천 년 동안 반성적 성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는 20세기의 위대한 경영사상가 로버트 그린리프에 의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대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 수행 과정과 조직의 작동 원리를 관찰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창안했고 그 개념은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후학들이 재단을 세워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그렇게 효율적인 것이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냐는 것입니다. 그린리프는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형 수직 구조의 결정적 폐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런 철학을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인들은 꾸준히 수직 구조와 계급 질서의 폐해를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적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직자 계급이 민중을 지배하고 통제하던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도끼로 호되게 내리찍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곧 제사장이므로 속죄를 위해 성직자 계급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직자 없이 신과의 1:1 상호작용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루터의 사상과 철학은 조직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동등하며 다만 사회적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급주의적 조직 체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루터의 위대함은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민중을 위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혁명적 에너지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7년,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조직은 수평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후 장 칼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 설계와 조직 운영의 핵심인 보충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교회 내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유한 사람이 자립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보충해 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뱅은 이 가르침을 교회 조직들 간의 협력 체계로 승화시켰습니다.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뒤섞여 있을 때 역할이 더 큰 교회 연합체 같은 조직이 있다면 그 연합 조직은 당연히 자립할 수 없는 교회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보충의 원리를 설파했습니다. 지배의 원리가 아닌 이 보충의 원리는 오늘날 조직 설계와 조직 운영의 핵심 원리이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론이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시어머니처럼 지방정부에게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통제하고 위협합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조직론의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도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국방, 외교, 환경, 교통 같은 업무를 중앙정부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중앙에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통제하려는 저 원시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개명한 세상에서 아직도 품의 제도로 상명하복의 굳건한 쇠사슬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썩어빠진 상태로 떨어뜨렸지만 어찌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양 사상을 공부하고 이것을 우리 사회에 무수히 주입해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상은 우리 자신의 정직한 반성적 성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서양 사상과 철학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철학 교수들은 수두룩하게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철학 교수들은 대부분 비겁하고 옹졸한 자들입니다. 그저 직업이 철학 교수인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에겐 이 썩은 사회를 거대한 도끼로 내려 찍을 수 있는 철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철학이 있어야 저 부패한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인간 존중의 사상과 철학을 민중의 에너지로 응축시키고 조직론적 성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간 존중의 사상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응축된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구체화된 조직론도 부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 존중의 사상과 철학에 근거한 에너지를 어떻게 축적하며 그것을 어떻게 조직론적으로 풀어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는 순수한 마음에서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았고 보좌진이 갖춰진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해명으로 박근혜가 지속적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박근혜의 언어 구사 능력과 정신세계를 볼 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하는 발표는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칼럼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박근혜의 정신세계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최순실 같은 사기꾼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는 지금과 같은 국정마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론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주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최순실은 최태민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물려받아 샤머니즘적인 사이비 종교의 2대 교주쯤으로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최태민에 이어 박근혜의 육체와 정신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근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자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유세나 TV 토론에서 박근혜의 언어 구사 능력은 정상인이 그것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는 꽤 많습니다. 남이 써준 원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곧 박근혜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박근혜의 언어 사용을 두고 베이비 토크라고 지적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 구사는 인간의 성숙도와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인간의 고등한 정신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은 박근혜를 칠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옛날 시골 동네에는 칠푼이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약간 맛이 간 애들이죠.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미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푼수를 모르고 날뛰면서 저지레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박근혜가 지금 꼭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기도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오히려 가산만 당진합니다. 미쳤든 칠푼이든 욕망은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로서 남보다 우월감을 드러내려오는 허위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종교가 바로 샤머니즘에 근거한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최태민과 최순실은 박근혜의 이런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입니다. 칠푼이 박근혜는 자신의 능력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둘러싸인 환경과 선전선동의 조작된 이미지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정신을 가진 청와대 보좌진이나 장관들이 어떻게 최순실 같은 사기꾼에게 자문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도 박근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없게 되자 언제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배신의 트라우마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린 박근혜는 예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어온 최순실에 더욱 기대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박근혜가 칠푼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칠푼이를 대통령으로까지 밀어 올릴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부류는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밖에 모르며 정보에 어둡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선전선동에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김종인, 이상돈, 유승민, 남경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박근혜를 옹호하는 새누리당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칠푼이를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근혜가 칠푼이라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푼이를 세워놓고 뒤에서 자신들이 권력의 한 축을 잡아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했겠죠.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욕망에 미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악의 근원입니다.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도 꼭 이런 사람들이 준동하여 권력을 등에 업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인사조직론적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조직론적 사고는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직무입니다. 장관도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각 직무는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컴피턴시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사조직론의 핵심 개념은 어카운터빌리티와 컴피턴시입니다. 컴피턴시 개념은 높은 성취를 가능케 하는 능력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부류의 칠푼이를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 득세를 위해 칠푼이를 대통령으로 옹립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쇠퇴한 것은 이런 칠푼이 같은 10대의 어린애들을 임금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악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조직론적 사고입니다. 유럽인들이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시켜온 인사조직론적 사고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 사고, 스캔들은 대부분 인사조직론적 사고의 결핍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조직이 이렇게까지 황당하게 망가진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너무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직무의 담당자로서 그토록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카운터빌리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독일 연방정부의 총리라는 직무는 그 직무를 맡은 앙겔라 메르켈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연방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총리 직무는 연방 장관이란 여러 직무들과 국정의 주요 안건들을 토론하여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어카운터빌리티가 부여된 자리입니다. 대통령제의 대통령이든 내각제의 총리든 제도상의 차이일 뿐 일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어카운터빌리티는 같아야 합니다.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소관 업무의 원칙, 레소와 프린시프입니다. 이 원칙은 총리가 각 연방장관이 맡은 고유한 업무에 대해 무작정 이래라 저래라 지시 명령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각 장관에게는 소관 업무의 어카운터빌리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둘째, 합의의 원칙, 콜레기알 프린시프입니다. 내각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내각의 합의에 총리가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내각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뭘 하는 자리인가? 내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은 당연합니다. 나아가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정치적,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총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총리가 하는 말은 당연히 모든 언론이 주목하게 되며 총리는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모든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헌법적 명령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총리에게 부여된 커다란 특권입니다. 이것을 소위 총리의 원칙, 칸슬러 프린시프라고 합니다. 하위 조직인 연방정부 부처에서도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무작정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 각자 자신의 직무에 고유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라 하더라도 부하들의 업무 수행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수준의 인사조직론을 이해할 수 있는 컴피턴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칠푼이를 대통령의 자리에 밀어 올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번 최순실 사건의 진정한 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직무와 관련된 어카운터빌리티 개념과 직무 담당자와 관련된 컴피턴시 개념이라는 두 개의 바퀴에 의해 조직이 굴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두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피턴시란
탁월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재능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비한 능력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컴피턴시는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중대한 사건 속에서 보여준 행동 패턴은 미래에도 재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명박 예를 보겠습니다. 과거 현대건설에서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행동 패턴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국가를 수익 모델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재벌을 개 못 줍니다. 박근혜의 예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최태민, 최순실에 놀아났거든요. 저는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뻔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어카운터빌리티와 컴피턴시 개념이 우리 사회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피턴시 개념을 활용한 성취 예측 모형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인사조직 담당자들에게만 가르쳐왔던 내용입니다. 11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5시간씩 4주에 걸쳐 총 20시간짜리 공개적인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사람숲 협동조합에서 주최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참가비가 있습니다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컴피턴시 개념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칠푼이를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들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조직론의 기초는 인간 존중의 사상과 철학이며 이것이 어떻게 인사설계와 조직설계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0,000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스캔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론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은 박근혜입니다. 최순실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는 역시 칠푼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적당히 개각을 하고 보좌진을 보완해서 임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합리적 이성이 있다면 어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를 믿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아직 청와대에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박근혜가 예전부터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를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인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왔습니다. 최순실도 업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수준 이하입니다. 똑똑한 보좌진을 갖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에게 휘둘려 왔다는 건 박근혜가 얼마나 덜 떨어진 사람이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칠푼이에 불과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공신들이 있습니다. 박근혜를 호위하고 옹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칠푼이를 이용해서 권세를 부리겠다고 작정한 자들이고 국가 운영을 이용해 먹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세워놓고 사실상 세도 정치를 했던 놈들이고 친일 매국노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놈들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보통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문제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탈나치화 작업을 하면서 가담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서 정리했듯이 우리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태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몫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치적 사기꾼들이 또다시 부활해서 활개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최순실은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국정을 농단한 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샤머니즘을 이해할 만큼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최순실은 이런 박근혜를 이용해 먹은 것뿐입니다. 최순실이 누리는 것은 당연히 뒷구멍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샤머니즘이란 극단적인 이기심을 충족하는 정신현상입니다. 점, 사주팔자, 궁합, 풍수지리, 무당의 굿, 운세 이런 것을 업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샤머니즘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인간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인 공동체를 염려하거나 타인의 고통에 진실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무당국은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사론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론은 직무가 아니라 직무 담당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조직에서 직무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사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회사의 임원을 선발할 때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선출할 때도, 나아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인사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래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을 진단하는 경영학적 방법론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APM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성격 진단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높은 성취는 성격 유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영학적 방법론을 필요로 합니다.
성취예측 모형은 인간이 탁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차별적인 능력 요소를 다룹니다. 이 능력 요소를 컴피턴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에게만 유독 나타나는 내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탁월한 성취자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능력 요소를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피턴시라는 용어를 나타내는 적당한 우리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는 역량이라고 번역해서 씁니다만 대부분 능력, 태도, 기술 등을 통칭해서 그냥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행동을 역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행동은 그냥 행동일 뿐 그것이 역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현상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탁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독특하고도 차별적인 내적 속성이 컴피턴시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일단 역량이라는 용어를 섞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역량이라는 용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장래의 높은 성취를 이룩하게 하는 역량 요소는 어떤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크건 작건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인간의 내면에는 세 가지 정신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도구적 능력, 둘째, 추상화 능력, 셋째, 목적지향적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능력 요소, 즉 컴피턴시로 분해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신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량 요소들도 타고나는 정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며 여간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중대한 사건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장래의 성취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정신 능력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 도구적 능력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핵심을 파악하며 어떤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도구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목수가 되려면 그에게 꼭 필요한 좋은 망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적 능력이란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적 사고력, 개념적 사고력, 영재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고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치, 즉 도구적 능력이 부족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사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칠푼이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박근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형편없는 사고력을 가진 경우죠. 결국 주변의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여 본인도 국가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도구적 능력이 전혀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못을 박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배려하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좋은 망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사고하는지, 또는 나에게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높은 성취는 도구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상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10가지 재주 가진 놈 조석간데 없다는 옛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아무런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상화 능력에는 창의성, 학습 능력, 미래지향성 같은 역량 요소가 컴피턴시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습 능력은 단순히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박근혜는 도구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추상화 능력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배층에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 중에는
추상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조직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만 이 조직론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도구적 능력과 추상화 능력을 잘 발휘했다고 해서 곧바로 높은 성취를 이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지향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높은 목표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목수가 좋은 망치를 가지고 적절한 곳을 찾아 활용하더라도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성취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성과 같은 영향 요소들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들의 목적지향적 능력을 살펴봅시다.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성취지향성도 높고 대인 영향력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정직성의 영향 요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개인적인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사기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높은 성취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끝은 모두 비참했습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누가 저지뢰를 할 사람이고 누가 높은 성취를 이룩할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성취예측 모형을 포함하는 인사론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취예측 모형은 비단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 놓고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사람을 잘못 평가한 것이지요. 기업에서도 중요한 직무를 잘 담당할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하지 않은 채 특정한 인연으로 임명해 놓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대량 해고를 하곤 해왔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수십 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사론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도 창의성도 뒤떨어졌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타고난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지식을 쑤셔놓고 출세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녀의 재능과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요. 인사론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은 노력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예측 모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영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조직 컨설팅 업계에서는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칼럼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성취예측 모형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숲 협동조합에서 주최합니다. 우리 함께 컴피턴시 개념을 공부해서 인간에 대한 경영학적 관점도 정립해 봅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론에 이어서 조직론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